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노화에 따른 주름은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 나이보다도 더 들어 보이게 하는 주름은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한 번 생긴 주름은 없애기 힘든 만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주름의 치료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와 함께 늘어나는 주름. 건조한 가을일수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주름의 치료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름 없이 탱탱한 피부, 매끈한 피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데요. 이 주름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사람의 피부는 고무줄과 유사합니다. 우리 고무줄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탄력이 떨어져서 축 늘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람의 피부도 나이가 들다 보면은 탄력이 떨어져 축 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져서 생기는 주름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원인은 우리가 태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외선을 많이 접하는데 그 자외선에 의해서도 우리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 노화 때문에 생기는 주름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주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노화에 의한 나이의 변화에 따른 노화에 의한 주름의 생성 기준을 보면은 우리는 피부는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분비물이 감소하게 되고 피부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이나 탄력성의 양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흔히 하시는 표현으로 땅구멍이 커진다고 말씀하시죠. 네네. 이렇게 모공이 넓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진행이 되면은 잔주름이 생기고 잔주름이 더 진행되다 보면은 이것이 중력에 대항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방으로 축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이에 따른 그 주름이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자외선에 의해서도 주름이 생깁니다. 우리가 햇빛을 비롯한 자외선을 받으면은 이 피부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이나 탄력성들이 변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응축이 되는데 응축이 되면서 이것이 골이 생기죠. 네. 이 골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깊은 주름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표정주름에 표정 근육에 한 주름도 있습니다. 네네. 우리 젊었을 때 눈웃음 치는 분들이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 그 표정도 좋고 주위 인기도 많은데 나이 드시면 그 웃음 골에 따라서 바로 표정에 따라 그대로 주름이 됩니다. 그래서 표정 근육에 한 주름도 있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피부색, 피부색도 주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지금 참 다양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원인만큼이나 주름의 종류도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네, 종류는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원인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가 있겠고요. 원인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은 표정 근육에 생긴 표정 주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중력에 처진 주름도 있고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고요. 또 위치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마에 생기면 이마 주름, 미간 주름, 뭐 목 주름, 눈가 주름, 뭐 팔자 주름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주름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건조 주름, 그렇지 않으면 잔주름, 깊은 주름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중력에서 처진 주름이냐 아니면 표정 근육에서 생긴 표정 주름이냐 이것이 치료 관점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할 때는 그러면 우선적으로 처진 주름이냐 표정 주름이냐를 판단을 하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각각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우선 환자분들이 주름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이거 칼을 대도 됩니까? 칼 안 대도 됩니까? 이걸 먼저 질문하시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표정 주름이나 처진 주름에서도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칼을 대지 않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주로 권해드리고요. 네. 그렇지만 처진 정도가 심하신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이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선호하실 것 같은데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보톡스 필러가 대표적이겠죠. 네. 보톡스 필러, 자가지방주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 될 수가 있겠고 그 후에 레이저나 IPL 또는 아쿠아리프팅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표정주름을 말했는데 네네. 근육이 움직임을 막아서 주름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네. 필러나 자가지방주입은 얇아진 진피층을 두껍게 함으로써 주름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나 IPL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에 열을 가해서 콜라겐을 활성화시키고 합성하고 그다음에 재배열시키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필링은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진피층에 콜라겐을 합성하거나 재배열시킴으로써 주름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름이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뭐 치료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사실 필러나 보톡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아쿠아리프팅은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쿠아는 우리 물을 의미하죠. 네네. 그래서 물로써 주름을 당긴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흔히들 물광 치료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분을 꽉 피부 안에 잡아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수분을 많이 함유되어 있어야 피부가 탱탱해 보이고 잔주름도 없어 보이고 피부가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정상적인 물질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물질들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히아루로닉산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 히아루로닉산을 직접 피부에 주입해 주는 것이 이 물광치료다, 아쿠아리프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리프팅은 가장 적극적인 보습치료고 가장 효과적인 보습치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처진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네. 절개를 해서 피부가 처지면서 가지들어진 근육이나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해주고 근육을 중력의 반대방향으로 당겨서 고정시켜준 다음에 그다음에 불필요한 남는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서 절제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흔히들 거상술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실리프팅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요즘 실리프팅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네. 실리프팅은 가시처럼 돌기가 나 있는 실을 중력 방향으로 쳐져 있는 그 피부를 중력 반대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몰쳐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칼을 대지 않기 때문에 간편한 반면에 거꾸로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피부를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늘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 이렇게 적용하는 범위가 다르니까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세상에 한 가지 가지고 완벽한 방법은 없죠. 그렇죠. 주름 치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은 비교적 간편하고 회복이 빠른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오래가지 못한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은 한동안 붓기도 하고 그리고 염증이나 혈종이나 일시적인 감각 이상 같은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확실한 치료 방법이고 치료 효과가 좀 오래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달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테면은 피부는 처지지 않으면서 골만 좀 깊은 주름,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팔자주름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되게 필러나 자가지방주입을 많이 시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피부가 많이 처졌으면서 골이 깊은 경우에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거상술 당겨 올린 다음에 필러나 자가지방주입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쿠아리프팅이나 또는 레이저 토닝 같은 걸 하시면은 더욱더 잔주름이나 피부 모공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방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주름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주름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과 자외선 차단입니다. 보습을 위해서 충분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꼭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산이나 모자 그리고 자외선 차단들을 활용하셔서 꼭 자외선을 철저하게 차단해 주는 것이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인상을 찡그린다 해서 불필요한 근육을 쓰지 않는 것, 표정 근육을 지나치게 쓰지 않는 것도 주름 예방을 위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흡연 삼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가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하시는 것도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름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물을 드시고 충분한 보습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충분하게 자외선 차단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름이 생겼을 때는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시는 것이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주름의 치료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위를 둘러보면 고개를 푹 숙인 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대중화되면서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목과 관련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목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자목과 목 디스크에 대해 전주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일자목과 목 디스크.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자목과 목 디스크란 주제로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가 목 디스크와 일자목인데요. 예. 이 목 디스크 환자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어떤 그 시점에서 어떤 일정 지역에 나타나는 병자 수와 그 지역의 인구수에 대한 비율을 유병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요통에 대한 유병률의 연구는 많이 나와 있는데 경부통에 대한 유병률 연구는 거의 없긴 합니다. 근데 성인 인구의 약 60% 정도는 한 번쯤 그 경부통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통의 경우에는 한 90%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요통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보다는 심하지는 않네요. 예, 예. 지인들 중에는 어깨나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예. 일자목이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가 원래 사람 목은 이 모형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C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네. 강한 일자 되어 있는 쇠파이프보다는 이 스프링 구조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는 것들이 충격 흡수에 좀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을 옆으로 봤을 때는 C자형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C자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목에서 가슴으로 이어져서 허리로 내려가는 부분은 또 역C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곡선이 부드럽게 이렇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드러운 곡선이 사라지고 뻣뻣하게 일자형으로 변한 것을 보고 일자목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일자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혹시 일자목 때문에 이 머리가 아픈 두통이 올 수도 있나요? 제가 임상적으로 보면 그 두통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뇌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우리의 두통 그 원인 중에서 네네. 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드물긴 하지만 이제 척추를 전공하는 일부의 학자분들은 또 두통의 원인 중에 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정도 된다고 또 주장을 하는 네네.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여튼 임상적으로 보면 그 경추부에 이렇게 이 후두골 쪽에 네. 두통을 호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가 되면 안구통이나 전두엽 쪽에 이 앞쪽에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보면 그런 제 임상 기준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두통 환자가 보면 저는 뇌사진보다는 일단은 목사진을 먼저 보기는 합니다. 그러면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목을 제외한 어떤 곳에서 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나요? 우리 이제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도요. 이제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데 허리의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제 엉치나 다리 쪽으로만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목 디스크의 경우도 목은 별로 그렇게 썩 아프진 않은데 어깨나 팔이나 손 쪽으로 통증이 있거나 저린 경우도 드물진 않습니다. 그러면 팔이나 뭐 팔꿈치, 손목이 저린 경우는
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그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제 공식처럼 손이 저리다고 해서 꼭 목 디스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가끔 그 병원에 오시면 이 5손가락이 다 저리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특히 목 디스크의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 손가락 하나하나가 이 그 목신경이 차지하는 신경이 다 틀리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경우에 목이 디스크가 뭐 3군데, 4군데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증상을 야기하는 것은 그 중에 한 군데만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대부분 이렇게 이제 손가락 전체가 다 저린다든지, 그다음에 어깨나 목 통증을 동반하면서 이 팔 쪽 안쪽으로 이렇게 저린다고 하는 경우에는 흔히 일자목일 때도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손이 저리다고 해서 100% 목 디스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일자목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하는데 원인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예, 예. 이게 맞는 말인가요? 한마디로 원인을 입증하거나 규명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도 기이한 인자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목이 이제 일회성 충격으로 오는 경우에 임상적으로 많이 보이는 경우는 교통사고 후에 네네. 올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만성적인 작업 습관, 작업 환경, 요즘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인 습관 등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컴퓨터 세대라고 해서 모니터를 장기간 보고 있으면 이제 처음에는 자세를 잡죠. 그런데 네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목처럼 이렇게 해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기 네네. 때문에 이제 일자목을 더 가중시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특히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이제 PC 같은 걸로 장기간 목을 숙이고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목에는 교감신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감신경은 우리가 많이 놀라거나 흥분해 있거나 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발휘하는 이게 위험 경보 네네. 신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근육도 이렇게 강직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자연히 그쪽에 혈액순환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과도한 정신적인 그런 긴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근육이 뻣뻣하게 쓰게 하면서 일자목이 되는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목이 있으면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되나요? 대부분 이제 제 임상 경험으로 보면 네네. 허리 같은 경우에는 반듯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허리가 이렇게 틀어져서 왔다 하면 거의 디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목은 이제 그 변화가 이게 목이 좀 좋지 않으면 일자목이 되는데 일자목에서 목 디스크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허리처럼.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자목이라고 하는 게 만성적인 직업적인 습관이라든지 특적인 개인적인 자세,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되는 경우가 더 흔하고요. 네네. 목 디스크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목 디스크가 되면 일자목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일단 일자목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래도 호전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다른 뭐 추가로 MRI라든지 그렇게 해서 혹시 이 일자목이 교정이 되지 않고 이제 호전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디스크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MRI라는 이 장치를 네, 이용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예. 목 디스크도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MRI를 찍는데 예. 보통 엑스레이로도 진단이 가능하지 않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거지만 디스크를 보기 위해는 아직까지는 MRI가 가장 좋은 검사법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엑스레이는 큰 숲을 보는 것과 같이 전체적인 곡선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추간판의 각도, 그다음에 움직임, 그다음에 이제 퇴행성의 정도 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동반적인 기형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양 같은 게 허리 쪽에 생기면 뼈가 이렇게 침습이 되면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많은 정보를 주기는 합니다. 근데 엑스레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추간판의 안에 들어가 있는 추간판이라든지 신경 자체를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추간판 간격이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우리가 저 부위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유추할 수 있지만 네. 그 정확한 그 진단을 내리려고 하면 MRI나 CT 등 정밀 촬영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어느 병원이나 하는 말이겠지만 이게 그 건강한 그 사고에서 건강한 그 정신에서 우리가 그 건강한 육체가 나온다는 것처럼 네. 아까 과도한 긴장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완시키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앉는 자세라든지 이 개인 습관에서도 허리를 똑바로 펴고 그다음에 목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장기간에 작업을 할 때는 간헐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 걸 하시고 항상 어떤 것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는 게 건강에는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 예. 좋은 자세가 핵심이겠네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일자목과 목 디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끔씩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위를 보면 쉬고 싶다는 말은 하면서도 정작 할 일이 없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바쁘게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거나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